오늘은 특별히 첫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 저희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상 받은 거 아시죠? 네,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에 받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희 문화원이 이제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학술 행사, 대중강연,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서인지 이제 저희 원장님의 영향 덕분인지 저희가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상을 받은 저희 부천문화원을 이끌고 계신 권순호 부천문화원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등 문화원이 됐죠. 저희 부천문화원이 전국에서 240장의 문화원 중에서 작년에 2등 문화원이 명실공히 됐고요. 저희 부천문화원이 이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부천의 역사문화, 향토 이것을 통해서 부천 시민들께 정주의식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부천문화원에 해야 된다고 해서 약 5년 전부터 부천에 있는 교회를 연구를 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대단히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고고학에서는 거의 부천의 무형문화국이 자시가 되는데 거의 고주마자로 거의 마무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쪽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전국에 있는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부천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고대 역사에 대한 대단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또 부천 시민들이 부천의 옛날에 고대국가 왕국이 있던 곳이다 라는 개념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 분들을 하게 되는데 일조를 했잖아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 부천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는 사실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문학이라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첫 과목이 고대사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고 부천의 뿌리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그 정창희 원장님은 사실 오늘 부천에 모시기가 대단히 어려우신 분이에요. 하나 연구원 원장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신 분입니다. 더더욱이나 이번에 그 대장동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문화재 발굴 팀을 이끌고 대장동 문화재 발굴 순수 마무리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쪽만을 얘기하면 솔밭 가든이라고 합니다. 영월동 들어간 초입에 그쪽을 진도 지휘를 하려고 2000년 전에 어떤 가옥과 탱크 이런 기술 이런 부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후까지 이걸 망라해서 다 발굴을 해내신 대단히 공경하신 분인데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좋은 강의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천의 역사, 문화 이것이 여기서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천의 어떤 그 광역이 지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천, 청양, 강화까지 그 다음에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공천구, 시흥구까지 지금의 광명, 안양, 과천, 시흥, 북구, 의학까지 이 부천의 광역이었던 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리사이클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중동 강릉 지역이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느 한 그 단체에서는 불법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 저희 문화원에서 정부적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화가 흐르는 부천이 되는 그런 도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과거와 현재를 봐야만이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넓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좋은 강의 들으시고요. 좋은 시간이 되고 부천을 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에 들어가고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라문화재 연구원이라고 발굴하는 연구원입니다. 제 전공은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고고학이 전공이고요. 이제 30년 정도 발굴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첫 번째 발굴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주석장님 유적이라고. 제가 학교 1학년 때 발굴을 시작해서 뭐 충청도, 경상도, 뭐 경기도, 뭐 남해안 때 여러 유적을 조사를 하고 각 지역별 보면 발굴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역사를 현물로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최근 3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부천의 대장지구 이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구의 표본조사, 시골조사,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원삼국 시대 또 백제 시대 유적들을 조사하고 그 앞서 조사됐던 부천의 여러 유적들에 대한 것과 그 맥락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마치 또 이 부천 문화원에서 우유모탈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천 지역이 우유모탈국이라고 하는 2000년 전 그 삼국시대 이전에 소국의 원고향이다, 원초 지역이다 하는 그 취지로 한 3년 넘게 지금 학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문화원 같으면은 조금 아마추어랄까요? 향토사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반면에 부천문화원에서는 그런 학회를 진행하기 물론 향토사분들의 참여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실제 한국사의 전공자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했고 또 학회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부천 지역이 우유모탈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학술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원에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학술 연구를 단연간 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도 부천문화원에 발굴하면서 이 권순호 원장님 뵙고 또 문화원의 관계자분들 뵈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경기나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뭐 이미 참석하신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토박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새롭게 유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기 지역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거나 또 너무 바빠서 뭐 그런 관심이 없거나 하는 정도가 대다수죠. 근데 이제 문화원에서 부천의 역사에 대한 것을 조명하면서 이 단연간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학술회의에 시민 여러분들 아주 많이 참여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랍고 저희들도 전공자지만 각 지역의 지역사, 이제 향토사 또는 지역사라고 합니다만 지역사에 조금 더 천착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자극도 받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오늘 제가 2시간 정도인데요. 2시간 동안에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첫 번째 1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를 잘 접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또 부천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전반부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후반부에는 부천에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발굴조사된 그 선사하고 유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부천이 그 1기 신도시죠. 네. 사실 1기보다 좀 더 빠른 신도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찍 개발 행위가 시작됐고 그런 개발 행위가 있을 때 지금은 이 매장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법제화가 좀 촘촘히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런 개발 행위에 덧붙여서 발굴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있었거나 또는 있었다고 추정되는 유적들에 대한 조사가 아쉽지만 안타깝습니다만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 결과 지금도 부천 지역의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데 와서는 충분히 있어야 되거나 또는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유적들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현황이죠. 그래서 부천문화회 원장님이나 또 관계자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돼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유적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많이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런 여러모로 시청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단적인 예지만 지금 실제로 뭐 부천 지역이야 사실은 뭐 인구 소멸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지역이죠.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 내려가면 인구 소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상주라든가 뭐 고령, 뭐 의성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실제로 저도 지방에 출장 가서 밤 10시, 11시쯤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고 뭐 밤에 술 먹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소멸 지역에서는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재 행정에 관련된 것들 많이 관여해서 자문 같은 걸 해보고 하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주자가 붙은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경주, 상주, 전주, 청주, 그죠? 이런 지역은 다 주가 붙은 데는 큰 도시니까 상주는 조선시대에는 뭐 3대 손가락, 3대 도시에 들어간다 할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가 읍성이라든가 이런 조선시대 유적들, 그 관하고 썼던 유적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주시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상주 읍성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읍성 내에 이제 옛날 건물들이 재개발하거나 해서 나가거나 할 때는 그 땅을 아예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땅값은 좀 싸겠죠. 매입을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옛날 관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일제강점기 근대유산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해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라도 가면 해남의 나간읍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예전 도시가 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광인데 관광이고 교육이죠. 근데 그런 거로 콘텐츠를 해서 지금 앞으로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야 지역이라든가 뭐 부산 기내 일지역에도 가야 부분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한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 유적에 대한 진정적인 의미에서의 애착도 있지만 그런 걸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유적을 활용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나마 몇몇 지역 뭐 딸기 농사 짓거나 포도 농사 짓거나 해서 좀 사는 그런 지역이지만 근데 뭐 부천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런 정도의 현황은 아니지만 이제 큰 틀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든가 요즘 시대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쓴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핸드폰 이거 없으면은 나오다가 택시 탔다고 해도 핸드폰 없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놔두고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시대에는 이제 일은 다 로봇가 하고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없거나 그런 산업을 뭐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산업의 혜택을 못 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자체의 그 생존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역사거든요.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고각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AI 시대에 소멸하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고고학자가 발굴은 로봇을 못하니까 발굴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관이라는 학문 자체는 그렇게 전통이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류사에서 제일 오래된 학문은 철학, 그죠? 뭐 종교, 수학, 뭐 정말 별자리를 보는 이런 것들은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학문이에요. 네.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농사의 절기를 알고 그걸로 우리 생활에 시간을 정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하고 그걸 관찰하는데 수학이 필요하죠. 수치가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계측할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학문들은 인류사만큼 오래된 학문 굉장히 전통이 깊습니다. 근데 고관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그 시기에는 고관이 없었어요. 인류가 지금 이제 한 200만 년 봅니다. 우리가 현생 인류가 된 것 자체가. 근데 그 200만 년 중에서도 또 우리가 현대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피엔스라는 것은 실제로 뭐 10만 년, 20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시기는 종교의 시대였고 신들의 시대였어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체력적으로 보면은 동물들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저도 뭐 학교에 강의 가면은 학생들한테 산에서 멧돼지 만난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네. 우리가 뭐 들개 한 마리만 만나도 못 이깁니다.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나 후각, 실제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후각이 인간의 한 1000배 정도 된다거든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정도의 후각과 느낌으로 생존해 나가는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동물들과 경쟁해서 인간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로 살아가냐, 이제 지적 능력으로 살아가자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적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중세, 현재 대통령이 미국 같지만, 대항해 시대, 이런 때만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창조물이지, 인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레오, 그래도 지금은 본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리고 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말을 하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불과 400년 채 되지 않습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런 대전환기에 과학적인 발명이 있었고, 그런 과학적인 발명의 와중에 인간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천부인권이라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냐? 결국 말은 그겁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에 그 선언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활동했던 이제 계몽이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새로운 계몽 사상을 가진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우리는 신과 다른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게 사실은 진정한 혁명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고고하게 태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하고 있는 유물들도 예전에는 그게 유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발굴 고고하게는 어떤 단계냐면 지표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지표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어디에 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걸 지표조사라고 하고요. 시굴조사는 이제 땅을 한번 파봅니다. 지표조사에서 중간에 유물들이 있으면 그 근처를 땅을 파가지고 땅 밑에 예전에 어떤 건물지나 무덤이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발굴조사는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내부를 조사해가지고 그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 남아있는 것을. 남아있는 구조물이라는 뜻에서 유구라고 하는데 그 유구의 구조, 출토유물을 가지고 연배,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명을 해 나가는데요.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지금 우리가 지표조사를 나가보면 밭이나 원밭에 이제 가보면은 유물들이 저희도 이제 재질만 동독되어 있고, 그죠? 뭐 토끼뼈도 죽고 합니다. 근데 주로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비 오고 나면 나가요.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면 유물을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어요. 거기 하면 쉽게 나가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이상해요. 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밤에 비가 쫙 오고 나서 아침에 또 밭에 나가보면은 돌도끼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응? 뭐지?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이 천둥 소리, 그러니까 달에서 북을 두드릴 때 흘러내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화석 인류라고 하는 거, 포스이라고 하는데, 화석 인류라고 하는 거, 우리 뼈가 이제 보통 사망하고 나서 내장하고 나면 흙과 하나가 돼서 부식이 돼서 썩어 없어지죠. 근데 특별한 과학적 환경이 되면 이 뼈가 돌처럼 변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알칼리 성분입니다만, 거기 석회가 침투돼가지고, 그게 이제 석회처럼 단단하게 굳으면 화석으로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알칼리 토양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토양이 알칼리 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척박한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싹 씻겨 나가면은 산성 토양에 철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뼈가 잘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골 같은 게 잘 안 남아요. 발굴을 해보면. 남아있는 경우는 바닷가. 그 바닷가에 뭐가 있습니까? 조가미들 많이 있잖아요. 석회. 이게 알칼리거든요. 그래서 이 알칼리 토양이 많은 데는 이 뼈가 잘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런 알칼리 토양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유럽 뭐냐면은 유럽은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을 밀어 올려가지고 알프스가 이렇게 바다 밑에 있다가 이렇게 융기라고 하는데요. 솟아오른 땅이 유럽 대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대륙은 원래 얕은 바다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그 옆에 흑해라는 데인데 그게 솟아오르면서 지중해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원래 흑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옆에 흑해가 호수였어요. 근데 호수가 바닷물에 침투돼가지고 호수가 바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흑해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지금 쓰나미가 온 거죠. 그래서 흑해 수면이 한 100m 이상. 그래서 지금 흑해 그 물 밑에 내려가면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얕은 바다에서 융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알칼리 토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 석회라고 하는 건 물에 잘 없거든요. 근데 이 석회 성분이 이 안반 사이에 있다가 물에서 씻겨 나가면 그런 게 이제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석회동굴. 이 석회동굴 안에 그 화석 인류들이 예전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산 거지.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럽에 나온 화석 인류인데 처음에 이 화석 인류가 18세기 이런 때 이제 발견됐을 때 뭔지 몰랐어요. 이 생기뼈가 지금 우리 사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당시에 뭐 베를린 대학의 해부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 돌연변이었는데 응? 돌연변이니까 섞여서 못 살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 현생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그 석회동굴 안에는 석회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뼈가 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그 화석인류들이 많이 잔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화석인류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럽이 말하는 그런 석회분이 많기 때문에 물도 그냥 못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하수는 올라와서 좀 석회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 유럽에 가보면 물을 그 물을 그냥 마시는 분들 전부 혈관에 그 질병이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돌출하는 그런 질병.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그 지하수 안 먹죠. 안 먹고 알프스에서 내려오는 비나 물, 에비앙 그래서 그 다음에 맥주, 포도주 해가지고 가라앉혀서 먹는 겁니다. 중국은 황토가 너무 더 심하기 때문에 물이 흐려요. 그래서 걔네는 맨날 튀겨먹지.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는 굉장히 오래된 토양이면서 이 안반 속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나라도 전 지구적으로 보면 몇 없습니다. 네. 외국에 가면 다 물 다 돈 받고 사 먹잖아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생활해보면 선생님들이 야 미국 놈들은 말이야 물도 자기 나라에서 가져와서 먹는 거야 뭐 나쁜 놈들 그 사람들 그게 생활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울에 비빔물만 해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죠. 요즘은 이게 전부 상수도가 돼서 되겠습니다.
이제 뭐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화석이다, 유물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18세기, 19세기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 애들이 신대륙에 가고 가면서 노예를 팔고 노예 무역을 하고 돈을 벌면서 뭔가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 깊은 성찰을 하면서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각이라는 학문이 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각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이 제국주의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을 해보면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현대적인 발굴을 한 사람들이 좀 이런 사람. 1909년, 1907년에 처음에 도쿄대 교수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 로비에 그 경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일본 각동 탑이에요. 이 1907년에 세키로 타다시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때 기차도 없을 때죠. 한국 와가지고 달빛이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조선 건축조사를 해가지고 건축조사 보고를 하는 책을 냅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천사 탑, 봉정사, 무량수전 이런 거를 그때 그 사람이 찍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1907년에 찍어가지고 일본어가 책을 냈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탑 좋네. 이거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10년 이제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때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그 경천사 탑이 원래 황해도에 있었는데요. 그 개성 근처에 있었죠. 가가지고 이 탑을 밀어요. 가져가야 되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관원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뭐냐? 그걸 가져와. 당신들 이걸 왜 가져가냐? 그리고 서로 총을 쏘고 해가지고 조선 남군을 제압하고 그 경천사 탑을 밀어가지고 강화대기에 싸죠? 싸가지고 수레에 싣고 바다로 가가지고 배 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성 대신이었어요. 국내성은 뭐냐면 일본에서 황실을 담당하는 대신이니까 굉장히 파워갔어요. 계속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당시 세키로 타다시라고 하는 그 조선 총독부에 있던 그 전공자들이 그 다나카한테 그 탑을 돌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원래 돌려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게 경복궁 한쪽 끝에 담장 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 탑을 세울 만한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만들어지면서 그 탑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원나라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고려 때. 원나라 탑을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사랑하고 했던 그런 그 시기에 원나라 탑이 굉장히 유래하고 그런 유산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다보탑이라든가 뭐 우리 대표적으로 광화문도 걸리고 했죠.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에 이 고각이 번성을 했는데 왜 식민지 시대에 고각이 번성을 했냐?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자들은 그 땅의 역사를 전복하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 영국 애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발굴했어요. 모헨조다로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그 발굴 보고서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지금 대형박물관 같은데 가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조선을 점령할 때 영국하고 친했거든. 인도 같은 데 그런데 발굴해서 갔어요.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 우리가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경성제국대학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1919년 김일현 3.1운동 할 때 그 불평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조선에도 제국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제국대학을 나야만 고등고시를 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사법고시.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선인들은 사법고시를 칠 자격이 없지. 그래서 경성에 제국대학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럼 저기 교원을 누구 시킬 거냐? 그때 당시 조선 등록부 직원들한테 당신 영국에 유학 갔다 와. 유학을 다 보내요. 유학 갔다 와서 경성제국대학 교수하면서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 대표는 구시다리오 사쿠라라는 사람이 조선 총독부의 학예연구사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을 쓴 사람이에요. 질문토기로 정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그 영국 유학 가가지고 영국 가서 보니까 영국인들이 인도에 가서 발굴다 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죠. 흉내를 내야 돼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들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인마일본부 이런 얘기하면서 일본하고 조선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자기들이 원래부터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는 역사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사실은 이 한국에서 고관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일제강점기에 발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조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발굴 조사하던 곳에 보면. 일하다 보면 조사관에 한두 명씩 섞일 법한데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안 키워줘요. 현장에 인물을 써도 조사원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진기사 한 명 정도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부산이라든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이제 경상도 지역이 이제 개발됐으니까 그쪽이 발굴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부천 말씀드렸지만 한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화문 부시고 총독 건물 만들고 전철 만들면서 서울은 일단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 많던 경복궁의 정각들이 싹 다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일본은 일본에 가져가고.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일본에서 이완가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완가 박물관이 있었어요. 이완가 박물관. 왕조에 대대로 내려온 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500년 동안 그 왕조에. 그죠? 고려시대 걸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거기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훔쳐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고려청자,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좋아했던 게 고려청자예요. 네. 명품이라는 명품은 싹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다시 보통상에 나와가지고 팔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역사에 대한 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그 공정이랄까 이런 20세기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그 요즘 중국이 이제 뭐 여러분 동북공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예전에 트럼프 만났을 때 원래 한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속해있던 소국이야. 그런 얘기 했다고 뉴스에 나왔었잖아. 실제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누구 거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북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중국이 한 50여 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런 소수민족들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조선족이에요. 사실은. 한국만큼 중국 주변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다가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베트남이 좀 성장하고 있지만 뭐 인도는 아예 다른 세계니까 그 대륙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고려 때 보면 이제 거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구려 후예니까 고구려 땅을 내놔라 하는 역사적인 공방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 고구려사를 정리를 하자. 그래서 삼국사기를 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최고 석학을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남한 역사서를 다 읽어보고 토론하고 정리하자. 거기는 뭐라고 적혀있냐 이게 뭐라고 해서 정리한 게 삼국사기입니다. 거기에 백제공기, 고구려공기, 신라공기가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삼국사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건 경험 맞습니다. 옛날에 뭐그 왕의 아들이라는데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그건 뭐냐? 기록으로밖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왕은 그 왕의 아들이야 하는 그 기록만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 기록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역사학에서 조금 회의적인 사람들은 역사를 가공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은 특히 더 그래요. 문헌의 기록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 사람의 정치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땅에서 나오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유물이 진짜냐 아니냐만 판명이 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더 이상 다른 이론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고관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비롯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됐고 또 고관이라는 학문은 좀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도 이 고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 남한보다는 발굴을 더 먼저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안악사무본 6.25 전쟁 때도 발굴했어요. 북한의 사회가. 전쟁 중에 안악사무본을 발굴했어요. 네. 전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 사회과학자들이 근데 이제 당시 북한이나 남한에 있던 고고학자들의 그 숙명은 뭐냐면 일본인들이 편집해놓은 한국사로서 정립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뭐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인 대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조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그쯤에서 이제 북한에서 무슨 주체사관, 뭐 10월 유신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변질돼 나가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 북한 연구계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대한 발굴 조사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지금도 우리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그런 성과들은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인용하고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왜곡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그게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당군능이니 뭐 어쩌해가지고 평양이 한민족의 수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이제 막 조금 뭐 변질이랄까 이렇게 된 것 때문에 그 전에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죠. 이제 이런 정도의 우리가 고고학이라든가 한국사에서의 고고학적인 바탕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부천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 지도를 먼저 뭐 죄송합니다. 뭐 이게 제일 지금 영역상으로 크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륙으로부터 이제 돌출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가 돌출에 나와 있고 이제 서쪽으로 황해를 받아 동쪽에 동해를 가지고 이제 일본 열도하고 경계를 치고 있고 북쪽에는 이제 고구려 또 중부지방에는 백제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가 언제쯤이냐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면 기원전후에 뭐 박역것의 원조, 추모 이런 기록이 나오면서 기원전후에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된 걸로 봅니다만 근데 기록은 그런데 실제로는 과연 그러면 박역거세가 신라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신라 영역이 처음부터 이 지역, 경상도 지역을 다 아우르는 지역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온조가 백제를 처음 세웠던 건 온조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게 뭐 기원전 50년, 기원전 18년, 기원전 70년 할 때 그 시기에 온조 대왕이 백제를 세웠을 때 이 중부지방 경기도 충청남까지 다 아우르는 백제였냐? 그 다음에 추모가 이 고구려의 이 환인성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부터 이 압록강, 대동강역까지 전부 고구려 영역이었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태생적인, 원초적인 형태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원신라, 원고구려, 원백제는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다른 작은 소국들도 이 경주라고 하면 경주 서라벌 근처에 지금 뭐 대구에 하나, 울산에 하나, 그죠? 동래에 하나, 포항에 하나, 예를 들면 창녕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군이거나 군이 한두 개 정도 모여있는 규모의 작은 나라들 그걸 소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서동전에 그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 소국들이 있었다. 이게 뭐 변진하여서 54개국 몇십 개국에서 뭐 100수십 개 정도의 소국이 있었다고 보는데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나라들이 병렬되어 있던 그런 시기가 대략 기원전후부터 이제 신라가 뭐 우리 말하는 네모랑 그죠? 마립강 또는 백제가 이제 금초고왕 금초고왕이 평양에 쳐들어가지고 고구려랑 죽이죠. 네. 그런 정도의 광역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끌고 평양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 군대를 동원하려면 걔들 불러가지고 하루 밥 먹이려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네? 지금도 뭐 지금도 민노총 이런 사람들 시위하고 나가도 그 밥값 다 나오잖아요. 그 밥값 내놓고 매일 월급에서 돈 내잖아. 그만큼 군중이 모이면 그 보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한다? 고구려가 군대를 끌고 경주를 내려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정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온조나 박혁거세나 충무왕이 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시대의 나라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죠. 이것을 다 삼국시대로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고각하는 사람들이 또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랑 또 근초고왕 또는 이제 고구려 소수림왕 정도가 태어나는 그 시기, 그게 이제 대략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기원 후 300년. 이제 기원 후 300년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지 있죠, 삼국지. 그 삼국지가 나오면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왜 뭐입니까? 황건적이 나와가지고 황건적에 대항하면서 이제 동원계리를 맺잖아요. 그 황건적이 나온 게 이제 AD 180년 뭐 이런 정도 2세기 후반. 그때 이제 한나라가 끝나는 시대예요. 그 200년 그때쯤이. 그 마지막 이제 한나라의 자손 유비가 이제 나도 유지니까 해가지고 촉한을 만들잖아요. 네. 그 한나라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기원전 200년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릉을 만드는데 너무 노동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승이 나가지고 중간에 막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난을 일으키던 여러 군벌들 중에 하나가 유방이 이제 통일해가지고 한나라가 된 거니까. 그리고 기원전 2세기, 3세기, 기원 후 2세기, 3세기. 그럼 기원전 2세기, 3세기 이전에는 진시황제의 시대였죠. 진시황제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각을 합니다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또 위대한 황제라고 하면 이제 징기스칸을 저는 진시황제를 꼽습니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몇 년 만에 통일한 줄 혹시 아세요? 10년 만에 통일했어요. 10년 만에. 통일전쟁을 딱 시작하고 10년 만에 전 중국을 통일했던 황제예요. 네. 그래서 순회가 합니다. 이 사람 시대를 타고 전 중국을. 그런 진시황이 갑자기 급사하고 나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채 한나라가 들어섰고, 이 한나라가 가장 강盛했을 때가 이제 기원전후쯤 될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무제가 고조선을 침범했다는 기원전 108년, 기원전 2세기죠. 아까 얘기한 박혁거세가 기원전 50년, 19년 하는 그 시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작은 소국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중국에서는 새로운 통일 제국이 만들어져서 주변을 막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가 독주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질서가 안 따라오니까 야 쟤도 뭐야 해서 베트남도 쳐들어가고 평양도 쳐들어가고 해서 한 게 이제 한 사군이 낙랑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 낙랑군, 대만군, 이게 말하자면 기원전 108년 부터 이게 언제 망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312년이에요. 막 400년 정도 낙랑군이 존속을 있었는데 낙랑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했던 건 아니고 마지막 100년은 뭐 허지부지한 거야. 이게 왜냐면 중원에 있는 자기 본사가 지금 다 넘어갔으니까 관건적이 나와가지고 다 쓰고 분열돼가지고 뭐 왕실에서 돈도 안 나고 예산도 안 주니까 이 낙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낙랑인데 왜 굳이 고조선을 침범했냐라고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힘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작은 땅입니다만 실제로 북쪽의 부여, 그 다음에 동남쪽의 일본 열도로부터 중국으로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지금 평양하고 지금 서울이 서해안이 굉장히 그 결정적이에요. 모든 집산이 여기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 연안항로를 통해가지고 대련반도를 통해서 이 바레만을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보면 요동지역에 이 용화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습지예요, 습지. 그래서 육로로는 사실은 가고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심양으로 들어가거든요. 좀 알아. 심양으로 들어가면은 버스 타고 가기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아래쪽으로는 강을 못 건너요. 네. 그래서 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심양을 거쳐가지고 심양에서 산해강으로 해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누르하치가 말하자면 명나라를 치러 들어갈 때 들어갔던 길이에요. 아마 고구려도 그렇게 들어갔을 거고 고구려를 치러 나오는 사람들도 그 길로 나왔을 거고 그 길이 이제 말하자면 이쪽 심양에서 환인으로 와서 환인에서 동해안동 동해 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연안항로를 타고 평양으로 내려오고 이 두 루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환인에서
함경도를 통해 가지고 동해안으로 내려온 이 루트가 무슨 6.25 때 중공군이 내려온 루트. 예.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 한반도에서 대륙으로부터 오는 두 루트가 말하자면 이 황해로부터 동해에 오는 루트,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연안을 타고 내려오는 루트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토끼들이 내려오는 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안 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해서 내려온 루트가 이 제주도 이끼, 대마도 이끼, 지금 하카다, 규슈, 그 다음에 하카다에서 이제 지금 오사카라고 하는 세토치, 지금 서울에서 인천에서 배 타면 오사카로 가는 배 타면 그게 그곳으로 갑니다. 서울에 해가지고 진도 앞바다로 돌아서 이끼로 해가지고 규슈 옆에 세토치라고 하는 그 만사이로 들어가서 아침에 그 루트가 이 해안 루트예요. 그 루트의 중간에 뭐가 있냐? 부천이에요. 부천 진짜.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부천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 낙랑대방이 있습니다만 낙랑대방도 사실은 굳이 여기 자리 잡았던 이유가 이것도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맞아. 그렇지 않나 깨달았으니까 이 낙랑고분을 일제 남긴 때 발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은 인물이 나와요. 낙랑고분. 벽돌로 만든 고분이 나옵니다.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 한쪽에서 문양을 장식해야 하는 그런 고분들이 나와요. 명문도 나오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칠기 나와, 칠기. 옷칠 있죠? 우리 지금 쓰는 제기는 두툼하죠? 기백이 얇습니다. 종이처럼 한 1mm 채 안 돼요. 엄청 가볍고 거기에 상담을 해가지고 장식해놓은 칠기들이 중국의 절강성이라든가 창동성에서 수입해가지고 남양에 글 썼습니다. 무슨 돈으로 그걸 샀을까? 더 남양 주변에 있는 사만이라든가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그 토산물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걸 사온 거예요. 실제로 중국 기록에 보면 중국 기록에 우리 조선에 대한 기록이 이제 처음 언제 나오냐? 보면 이제 대략 이제 한번 인용된 기록이긴 합니다만 기원전 7세기쯤에는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인식했다는 게 문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데 천하 명품에 대한 얘기를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천 같으면 감자탕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정화로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뭐 군국수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 뭐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를 어떻게 잡고 뭐를 하는데 문피는 어떻게 제일 좋으냐? 조선 문피가 최고다. 그러니까 문피가 뭐냐면 호랑이 가죽이에요. 호랑이 가죽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북쪽에 이 백두산 호랑이 그 가죽이 최고야. 명품이라. 그리고 어디 있냐? 조선이 어디냐? 바다 건너 이 바다 안쪽에 있다는 게 이제 바레만 안쪽부터 해가지고 우리 황해 안쪽 이쪽 지역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이 조선국을 얘기하는 건지 조선 땅을 얘기하는 건지 조선인을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요. 셋 다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폴 쪽에 나라잖아요. 폴란드. 그죠? 뭐, 핀 쪽에 나라는 핀랜드, 홀 쪽에 나라는 홀랜드. 다 그런 겁니다. 외국이나 뭐, 서양이나 땅이 똑같아. 조선에 사는 사람이 조선인이지. 조선인이 사는 곳이 조선이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토불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어디가 조선이냐? 조선인이 사는 곳이다. 조선인은 어디 사는? 조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유추해보면 이 한반도의 북서쪽이 원래 중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낙랑이 이제 엄청나게 좋은 유물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엄청난 유물들 중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딱 지고 있는 유물이 하나가 있는 거냐 뭐가 나오냐면 한국식 동검이 나옵니다. 세영동검. 그러니까 주변에는 전부 중국 유물이에요. 이 위세품들이 엄청나게 비싼 명품들을 사가지고 무덤에 부장을 막 했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딱 쥐고 있는 거는 세영동. 이제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는 안 나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만 쓰는 동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남남고문에 묻힌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아니고 한국인이야. 남남군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군을 봉하고
그 총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먼저 건너와 있던 중국인이었거나 아니면 남남지 평양역에서 중국하고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면서 거의 중국화된 조선인이거나 뭐 지금으로 치면 뭐 화교거나 그 사람들을 조선인이라고 해야 될지 중국인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반도의 문화적인 정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쇠가 이 봉한 낙랑군의 태수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낙랑이 중국이다 이런 논리는 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한국사에서 낙랑사를 전공한다고 하면 중국사로 불려요. 네? 그러니까 낙랑을 전공하면 한국사 교수가 안 되고 동양사학과 교수가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가 낙랑도 이제 한국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낙랑에서 나온 인물이 우리 한국 인물이 아니다 이건 중국 거니까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를 인식하는 데 따라서 그 땅에 대한 또는 그 유물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낙랑이 지금도 평양에 가면 낙랑구역이 있습니다. 낙랑구역. 우리 원미구 무슨 구 하는 것처럼 낙랑구가 있어요. 낙랑구. 거기 낙랑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북한이 한 20년 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발굴 안 하고 다 부시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수령이 아파트 지으라니까 빨리 지어야지. 뭘 발굴하고 있어. 그거 다 중국 놈이 나는데. 이렇게? 야, 너 중국 놈이야. 왜 중국 놈을 파고 있어? 빨리 아파트 지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집 지으면서 그런 유물들을 꺼내가지고 반출해서 매각하고 그러면 그런 유물들이 한국까지 건너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 재밌지 않은 얘기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거대한 나라가 고대국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 300년 또는 500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 각지에는 무수히 작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을 하나씩 그런 나라들이 통합되거나 정복되거나 또는 변합되거나 해서 하나의 큰 정치체를 만드는 과정들이 대략 30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교묘하게도 그 시기가 낙랑군이 멸망한 때죠. 이런 아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소국들이 한반도의 작은 소국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평양에 와 있던 중국의 군열을 몰아내고 뭔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게 이제 31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4세기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서 우리가 전공자들이 대략 300년부터는 삼국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고 300년 이후의 삼국사기의 기록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300년 이전의 기록은 보면 한 100몇십 세 살고 사라진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부해되거나 좀 소설이라고 치부하거나 하는 성향들이 있었죠. 또 재밌는 거는 삼국사기라는 책이 김구식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래서는 삼국유사라는 책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삼국사기 이랬으니만 이게 불교적으로 조금 윤색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서동의전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역사서가 있어요.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280년경에 만든 책인데, 말하자면 중국이 이 진나라 이후로는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무역망을 성립을 했어요. 진시황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여불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기업가잖아요. 그런 바탕들이 한가락 때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말하자면 한무제가 조선을 정벌한 것도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틀어막고 자기들이 유럽에 러시아를 막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안전하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말하자면 중국도 그런 이제 철, 소금 이런 걸 정매하고 이러면서 주변적인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그런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드는 과정이 중국이 팽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공급망이 잘 갖춰졌을 때는 중국이 강하죠. 근데 그런 공급망이 붕괴되고 중국 내에 그 수요 시장이 붕괴됐을 때 중국은 분열합니다. 네. 그런 공급망을 분열시키는 큰 세력이 아마 이제 3세기 이후로는 고구려가 제일
좀 나쁜 놈이고 중국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세기, 5세기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들, 이제 선비족, 흉노족, 이런 나쁜 놈들이 내려와가지고 고귀한 중화민족을 붕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뭐 56, 60이 어쩌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막 병력했던 시대가 중국이 대략 한 400년, 500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중국이 하나의 왕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나 주변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4세기부터 6세기, 7세기의 그 기록들이고, 그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7세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 7세기에 제외하고 또 일본 열도도 대단한 풍파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화 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도 새로운 고대 국가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게 이 바다 끝에 있는 작은 반도에서 우리끼리만 살아온 게 아니고, 벌써 한 3천, 아까 7세기, 기원전 7세기, 2007년 전부터 이 조선군비를 들고 중국에 무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터득하고, 그런 정보의 망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농경민이 아니고 무역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무역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추석이 있는 게 왜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에 지금은 그만뒀는데 몽골에서 유학 왔던 직원 한 명 있었어요. 네. 추석 때 돼가지고, 난 추석 때 뭐하니까 몽골엔 추석이 없대. 추석이 없대? 어떻게 추석이 없어? 추석 안 하니까. 유목민 맞구나. 우리는 추석이 있으니까 안타깝게 우리는 농경민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추석과 관련된 풍속은 뭐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그렇게 되면 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농경민으로 가는데, 이 서남해안이나 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찍부터 중국이라든가 대륙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무역 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망을 계속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그걸 갈망하고. 절대 우리 한쪽에서 소위 말해서 촌사람처럼 틀어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나가서 한번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지, 조용히 앉아서 뭐 책만 보고 이런 거는 조선시대 유학자한테 조금 왜곡된 경우예요. 뭐 우리가 쉽게 화랑도 아니고, 그 시기에 젊은이들을 군사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 있습니까? 케사르가 갈리아 정복하고 그럴 때도 기원전인데, 그때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 화랑도 이런 거 있어요? 좀 해적들인데, 그죠? 산속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럴 때 한국 벌써 또 화랑도로 만들어가지고 왕을 교육을 시키고 말이 자기들끼리 산속에 가서 수도를 하고 나라고 유태업하고 뭘 해야 되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만큼 문명적이고 굉장히 수준 있는 민족입니다. 조금 쉬어야 되나? 계속해야 됩니까?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뒤에 한 시간은 이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힘. 우리가 인류사에서 문명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얘기하는 데 언어, 건축, 뭐 사실은 인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불이에요. 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인류의 가장 큰 진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화식을 하면 첫째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죽고, 그 병균을 죽이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거죠. 익혀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네.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뇌가 더 크면 그러니까 지능이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기능을 갖고 했던 그런 게 사실은 불을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도 우리가 북경 원인이, 베이징 원인이 그게 동굴이거든요. 거기도 동굴 속에 이제 엘렉트로스 화석이 나오는데 퇴적층이 한 20m 이상 됩니다.
그냥 동굴에 이렇게 뭐 뼈 몇 개 나온 게 아니고 그 흔적이 나와서 이제 그걸 발굴해서 내려가면 한 20m쯤 내려가요. 그 퇴적층이. 그냥 한 50만 년 전까지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나온 화석이 이제 50만 년, 70만 년 전에부터 인류가 불을 썼다는 흔적이 그 층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고고학으로 사실은 증명을 한 거죠. 뭐 기록에 불을 언제 썼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아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크게 뭐 고고학 일반론하고 우리가 반도에서 소위 말하는 300년, 삼국시대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 소국들이 정리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 뭐 금강가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김수로왕, 금광국 이런 나라가 말하자면 그때 있던 나라예요. 그때는 사로국의 왕이나 금강국의 왕이나 그 기록에 보면 김수로가 사고에 와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초기 사회를 반영하는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라벌의 사로국 왕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역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국의 큰 나라의 왕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시기가 기원전으로부터 300년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만시대 또는 원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만시대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만시대는 이제 마한 지난 변환이 4만은 있는데 고구려 백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용어상 안 맞다. 그래서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 원 삼국시대에서 프로토 프리 킹덤 해가지고 삼국시대의 원초적인 형태의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원삼국시대라는 용어를 우리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씁니다. 근데 아직도 역사하는 사람들은 사만시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도 사만시대를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족이 세계의 한이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대략 이쪽에 보면 이제 족속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반도 한강 이남의 이쪽에는 한 그다음 고구려는 맥 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동해, 예인, 예족, 예맥, 한 이게 이제 유민족 구성하는 그걸 뭐 시족이라고 할까요? 부족이라고 할까요? 뭔가 설명하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백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백제 왕이 일본에 거울을 만들어 보내면서 예인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인이다. 이 사람은 한인이다. 광개토왕 위에도 보면 광개토왕이 남쪽을 정복하고 새롭게 수면이라서 왕의 능을 지키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요. 그 기록을 보면 신내한예 새롭게 온 한족과 예족의 사람들을 능친 주변에 배치해서 능을 지키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왕 장수왕 때 그거 400년 전 5세기죠. 그때도 한인이다, 예인이다, 맥인이다 이런 부분이 스스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대에 있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인이라고 하면 대략 이 동해가 있는 이 함경도에서 강원도 지역이 예의 땅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 남쪽을 한지라고 하고 그 위쪽을 이제 맥 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는 외인이죠. 외인.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광개토 피에 다 나옵니다. 외인이 왔다, 예인이 있었다, 신내 한예를 정복했다, 이런 기록들이 오색 당대 기록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런 부분이 이질적이냐 아니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시기에 있던 여러 나라 중에 부천에 있던 한 소국의 이름이 우휴모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천 지역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우휴모타국이 위서 동의전의 기록에 나오는데 우휴모타국도 나오고 백제국도 나오고 그러니까 초기 백제가 있을 때 백제가 지금 이제 우리 송파 석천동, 방이동 그쪽이죠. 탄천 동쪽이죠. 탄천하고 안양천 사이가 지금 이제 서울 이
강서구 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양천 서쪽이 지금 이제 부천하고 인천으로 넘어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김포반도 쪽이 그 김포 인천 쪽에 해당되는 지역구이 되는데, 그 시기에 이 부천 지역에도 우유모탁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강유역의 여러 소국들 중에 한 나라가 있어서 그 나름 소국이 있어요. 소국은 뭐냐? 여기서 동의전에는 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2,000 가구가 사는 큰 나라도 있고, 뭐 100개, 200가구가 사는 작은 나라도 있다. 근데 이런 나라는 전부 이제 등권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있다는 거고, 이 소국에는 구급 중심지가 있다는 거고, 구급에는 이제 신지읍차가 있어서 지배계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지읍차가 어떤 존재인지, 정치적인 존재인지, 제사장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신지의 신자라는 건 읍차의 차자라고 하는 건 뭔가의 그 위계를 바탕으로 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아마 낙랑군 군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서열이랄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중국의 황제로부터 이제 관작을 받잖아요. 왕으로 봉해지고, 뭐 그게 이제 식민지라기보다는 이제 외교적인 관계의 틀입니다. 그런 틀을 갖추는 속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하나의 구조로서 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부천에 있던 우유모탁국이고, 그 외에 한강유역 또는 금강유역 여러 소국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했고,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쪽이 지금의 충청도, 호남, 진화를 중심으로 한 많이 큰 소국의 연합. 그래서 마한의 왕은 목지국 왕이 마한의 왕이 된다, 이런 건 뭐냐면 목지국이 그 마한을 구성했던 여러 소국들 중에 제일 리더가 되는, 중심이 되는 나라였다. 그 목지국이 어디냐, 뭐 백제이냐, 안성이냐, 태안이냐, 어디냐, 이런 얘기들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마한이 또 영산강유로 내려가면 또 나중에 전화오면 5세기, 6세기까지 지속됩니다. 지금도 호남에 가면 만이라고 해요. 자기는 백제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만이 6세기까지 있었으면 그럼 삼국시대는 뭐야? 400년부터 삼국시대인데 백제는 경기도에만 있고 밑에는 전부 만이고, 가야는 또 가보면 자기들도 6세기까지 다 가야가 있었대요. 그러면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고 만도 있고 백제도 있고 삼국시대가 아닌데, 그럼 김부식은 왜 삼국시대라고 이걸 정립을 했지? 김부식이 경주김씨라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문헌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하고 고고학적으로 증빙되는 그런 물적 관계가 완전하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단순히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반도와 교류했던 다른 외부 세력, 외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남북의 정치 세력에 대한 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부천 지역의 그 성서유적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부천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필요하게, 지금 이게 이제 부천시가 되죠. 부천시고 북쪽으로 강서구,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정구, 양천구 이쪽, 서수하고 이쪽에 이제 상기신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에 인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NH 직원들이 굉장히 그 희망스럽게 하더라고요. 지금 상기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천 대전 신도시가 가장 좋을 거다, 굉장히 쾌적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하남도 있고 뭐 남양주도 있고 한데 그중에 부천 대전 신도시가 자기들 볼 때는 가장 좋다. 김포공항도 와닿고 서울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항 때문에 이거 고도제한은 있지만 도시가 굉장히 밀집되지 않고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천인데, 부천 옆에 이제 인천광역시에 부평구, 계양구 있고 낙동구, 시흥시가 있고 북쪽에 또 김포가 있습니다. 북쪽 한강이 동남쪽에 서북 쪽으로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지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부천의 지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천이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분지 들어보셨죠? 분지.
분지는 이제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지형이면서 주변은 산으로 에워싸이고 안쪽은 충격대지가 낮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우리가 분지 지형이라고 하는데, 부천도 사실은 분지 지형이에요. 다만 이게 중간에 이제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가면 전부 이제 도로가 만들어지고 전부 다 육상교통로가 만들어져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원지형을 보면 이 양 가쪽으로 이 계양산으로부터 해서 동남쪽으로 둥글게 강서구하고 경계가 되는 지역에 산지가 둘러싸여져 있고 중앙이 낮아요. 이 낮은 지형에 지금 말하자면 굴포천이 있는 거죠. 굴포천이 굴포냐 굴포천이냐, 저는 굴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천 대장신도시 조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지형을 파악을 해보면 지금 녹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고 회색 지역은 대부분이 해발 고도가 제로에서 한 7, 8m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구릉지가 해발 고도가 대략 한 12m, 높은 데는 15m, 물론 이제 계양산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40m, 50m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지금 저지대, 지금 굴포천이라는 이 평지 지역은 원래 바다가 들어왔던 지형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증빙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뭐냐면 이 중간 저지대에는 현재 유적이 별로 발견이 안 됩니다. 바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항구적으로 뭔가를 구축해서 살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유적은 이 구릉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 경계부에 유적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 지역을 따라 올라가서 김포 쪽에 가면 이제 김포의 최근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연대가 이제 만년 뭐 이렇게 봅니다. 인류사로 보면 한 2만 년까지 올라가는데 한 2만 년 전부터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구가 좀 따뜻해져요. 마지막 단계. 그 전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잘 못해요. 그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움직이냐? 강이나 바닷가 오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가나 바닷가에는 뭐가 있냐면은 식료가 많습니다. 식료. 네. 작은 노동으로도 얼마든지 풍부한 식료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강가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조각이만 한나절 주워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단백질이 대단하잖아요. 네. 산속에는 뭐가 없습니다. 산속에는 그냥 도토리. 도토리 그럼 사냥. 이제 완전 멧돼지를 잡거나. 그죠? 뭐, 또 코끼리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사냥은 힘듭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좀 더 죽어. 물려서. 그 다음에 협업이 필요해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코치가 같은. 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중에 또 잡았다. 그 결과물을 나눠야 돼요. 이렇게. 야, 내가 찍었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내가 몰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규칙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야, 오늘 제 집에 나왔다. 제 집에 뭐 좀 좋은 거 좀 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질서가 생겨나죠. 그런데 이제 빅맨, 대인이 이제 있죠. 빅맨. 이 빅맨은 뭐냐면 촌장입니다, 촌장. 이 빅맨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인류학적으로는 빅맨이라고 통칭합니다만 사실은 사회에서 인정된 공인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빅맨이 이제 만약에 신을 접신을 하면 이거는 더 하나도 없고, 이런 빅맨이 인정하는 무당, 샤만이 있다고 하면 샤만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래서 대략 아마 이런 빅맨하고 샤만이 두 개의 권력으로서 종교적, 신앙적인 지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국의 신지급차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천 인근에 낙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철광석을 캐간다든지 나무를 해간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자원 공급망을 만들 때 협의를 하면 지금도 그럼 이장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네 딱 오면은 할아버지 오셨어요. 하면 당신들 뭐야? 이런 사람들이네. 안 그래도 옆집에 옆마을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
협조해 아니면 싸워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주라고 하고 소국의 왕이라고도 하고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국 왕 그때 당시 이런 소국의 왕들에게 중국에서 인장을 줍니다. 벌써 2세기 3세기에 이 일본 영토까지 나와요. 중국 황제가 준 인장이 금인이 나옵니다. 금인 금에다가 모국 왕이라고 새기는 게 출토되고 있어요. 일본에서 나오니까 한국에도 당연히 아주 신문이 있었겠죠. 그 뭐냐 그 모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중국 남남 국년을 거쳐서 중국에 들어가서 황제를 만났거나 또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동아시아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교가 아주 깊이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여기 있다가 뭐 태풍에 떠돌아오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악수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정기적이고 규제적이고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배움만이 갇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사실은 우유모탁국이 부천해졌다. 이런 골포 연안에 하나의 소국이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 전시에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문명이 시작되다 보면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2만 년 이전입니다. 2만 년 이전. 뭐 최대 200만 년까지 올라가면 한반도는 대략 한 10만 년쯤 생각하면 됩니다. 10만 년쯤 전에 구석기는 한반도의 중국이죠. 그 이전까지 올라가는 지는 연구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50만 년, 70만 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연천의 전곡리 유적인데 이 전곡리라는 지형 자체가 강원도 철원촌에서 흘러나오는 용암대지가 연천 전곡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현무암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보면 현무암이 연천 같은 데가 보이는데 그 용암대지 위에 퇴적층이 만들어져서 유적이 형성되거든요. 그 용암대지의 연대가 대략 10만 년 정도.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유적이 2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물론 이걸 또 신뢰하지 않는 연구자도 있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부천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원종동 발굴할 때 나온 석기입니다. 이 석기 이제 지금 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석기들은 보면 이렇게 끝이 좀 타격이 돼가지고 면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는데 실물을 보시면 이제 아 이거는 뭔가 썩겠다고 하는 느낌이 오는 정도의 석기 유적들이 이 원종동에서 지포에서 채집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사기라고 하는 2만 년 전에 오래된 고토양, 2만 년 이상 된 토양입니다. 그런 오래된 토양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구석기 문화에 대한 겁니다만,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그 베이징 원이 나오는 북경의 동굴유적의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굴유적 안이 굉장히 넓어요. 뭐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의 화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사냥하는 모습인데, 말하자면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만 년 안쪽으로. 예. 그게 약간 그림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년 이전부터 지구의 기후가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로 이동을 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이제 정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석기 혁명은 지금 요즘 사회학자들은 사기라고 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진화해가지고 진영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따지 말고 심으면 더 좋지 해서 발명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텅텅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거기 가면 사과가 있는 거야. 따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사과 벌써 따먹고 없는 거지. 그거 가면 저 나무는 내만 딱 봤는데 다음날 가면 또 어느 있다가 없는가. 와 미치겠는 거야. 여기 가도 고쳐도 굶어야 될 판이에요. 그럼 왜냐면 내 마당에 사과나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에 이제 우리가 수렵채집이라고 하거든요. 헌터게더라고 하는데 수렵채집은 사냥하고 채집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실제로 한 12시간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농업사회에 보면 노동시간이 30시간, 40시간 돼요.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인류가.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새끼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 뭐 그런다고 새끼 먹는 것도 그 이유의 일이지만 그 생각해보니까 그 원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원시 출협 제자한테 자기 땅에서 있는 것을 그냥 주워 먹고 잡아먹고 뱀 한 마리 잡아먹고 그렇게 살 때는 좋았다는데 한 마리 먹고 나면 그냥 자고 또 배고프고 나가서 또 주워 먹고 그죠? 그럼 좋았는데 농업이 되고 나니까 뭐야? 때 되면 파종을 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또 누가 와서 훔쳐가는지 지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팔아야 되고 썩으면 안 되니까 또 창고도 지어야 되고 골치 아픈 일이 계속 그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만들려면 또 모여가지고 투표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인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게 발명이나 인류가 뭐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농업을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 현대사회는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학자들이 사기다 이렇게 첫 번째 혁명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토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석기를 이렇게 갈아서 이 마제 석기라고 하는데 이 석기를 뭐냐면 이제 농경구죠. 담을 파야 되고 화덕을 이제 저장해야 되고 들고 먹어야 돼요. 구석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먹고 버려놓고 다음 주에 가도 거기 또 있으니까 그죠? 근데 농업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이 현재 부천에서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지역별로 서로 토기 모양이 좀 다르다는 얘기. 이게 이제 그 비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후지다리오 사쿠라고 하는 조선 청독부 박물관에 있다가 견성대학 입대학의 교수가 된 우선 똑똑한 사람들 도쿄대 의대에 입학했다가 눈이 생명이라 가지고 법대로 문학부로 전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과에 갔다가 조선의 총독부 만들어진데 거기 박물관에 갈래? 취직해서 갔다가 견성대학 교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질문토기 문화라고 하는 게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의 질문토기 문화가 있고 이게 이제 강케남이라고 해서 시베리아까지 문화권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텍스트를 썼어요. 근데 이 유자로스가 아이걸이 됐던 사람이 이제 도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유학 갔다 와서 한경도 인쇄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 그 지식인데 그 도요의 그 책 서문에 보면 후지다리오스 그 욕을 막 써놨어요. 나쁜 새끼. 지가 고고학자라면서 발굴해가지고 유물은 지 연구실에 넣어놓고 지 혼자만 보고 지 혼자만 너무 쓰고 나쁜 놈. 네? 이 도요가 나중에 북한에 건너가지고 자기가 원장하면서 북한의 고고학을 이렇게 내렸대요. 네. 그 식민지 시대에 물론 그런 좋은 논문 썼으니까 등전장책도 좋은 사람이 다 했지만 그런 게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극복되는 과정들이 이제 동해안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하면서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가 얘기하는 질문토기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브라디보스토크에서 내려오는 동해안 루트에 또 한 신석기 문화가 있고 환동의 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의 시기가 예전에 5,000년 얘기하고 요즘 9,000년, 12,000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배가. 네. 그래서 아마 2만 년까지 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일본에 지금 제일 빠른 토기가 12,000년 세계에서 제일 빠른 토기가 일본에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우리도 당연히 있었겠지. 발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2만 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부천에서는 없었고 다만 김포신안이라고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김포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언젠가는 발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시대 초기 철기 시대인데 청동시대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금속을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한 3,000년 전쯤부터 씁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게 불에 잘 녹습니다. 재련하기가 쉬워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철은 높은 온도에서 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청동기가 먼저 나오고 청동기는 이 불에 잘 녹기 때문에 주조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제기 같은 겁니다. 중국의 은나라의 청동기 수만 점 있습니다. 수만 점. 엄청나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유도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전 세계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또 나와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청동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중국인들이 이 청동기를 가지고 제기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엄청나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도 말하자면 이런 정동시대, 이게 말하는 이제 비파형 농검이라고 합니다. 생긴 게 비파처럼 생겼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세형 농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파형 농검은 만주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형 농검도 만주에서 일부 나오면 대부분 한반도가 출토가 중심지예요.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국식 동검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철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기록에 왜 위만이 내려와가지고, 그죠? 중앙을 겁박해가지고 철기철이, 그게 이제 기원전 200년, 250년이니까 지금 다 2300년 전쯤이죠. 그때 이제 중국 연나라 계통의 철기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들어온 토기가 그때 이제 이렇게 돌돌 말려 있으면 전토대 토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토대 토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부천 도강동에서 이 전토대 토기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여에 있는 소국리 지역에서 나온 토기라고 해서 소국리 토기라고 하고, 그 위에 거는 이제 전기, 청동시대는 청동시대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의 금속 제품만 나오는 시대라서, 같은 청동시대라도 전주 후기로 좀 구분하고, 이 후기는 지금은 청동시대를 안 보고 철기시대. 근데 굳이 초기철이라고 붙이는 것은 연구자들의 어떤 그 낭만적인 갈등에서 유발하는 건데, 사실은 초기 빼도 되고 그냥 철기시대인데, 철기가 너무 이렇게 막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냥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시대라고 하는데, 이 철기시대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소국들이 각 지역에 병립하던 시기가 초기 철기시대가 되면서부터 진행돼요. 그러니까 아까 남양에서 세형동문 같은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한 500년, 600년 기간 동안에 이 초기 철기시대가 영유하고, 이 시기에 한반도 각지의 작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런 작은 나라들이 병합되면서 그 이후에 삼국시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게 이제 부천 고강동인데, 지금 고강동에서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민이 유적이 훼손되고 토기가 나와 있는 걸 신고해가지고 처음에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발굴을 했는데, 여기 아까 이게 이제 지금 요 입구에 재밌고 꼭꼭 지켜진 게 뭐냐면, 이제 공렬토기라고 해서 고연단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공렬토기라고 하는데, 아까 보셨던 전국시대 전기, 그 다음에 요런 마제석검인데, 마제석검 중에 요렇게 석검 이 병문 자루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석검은 신석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시대에 만들어진 석기인데, 이런 석기들이 고강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환상석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토대 토기예요. 전토대 토기하고 고백. 말하자면 이 고강동 유적은 청동시대 전기, 우리가 기원전 한 7세기, 8세기 보면 대략 한 기원전 1000년까지 봐도 돼요. 그러니까 3000년대에서 2000년까지 한 길게 보면 한 1000년 동안 형성된 유적이고, 이 고강동 유적에서는 신라토기도 나옵니다. 신라토기도. 통일 신라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고강동 유적에서는 그 의례를 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흔적입니다. 이제 중앙에 이렇게 구성묘가 있고 가운데 돌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 선왕당 아시죠? 선왕당 돌 쌓아놓은 그런 졸리실까 보세요. 잠시 끄고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적석이 있고 가생이 이렇게 구가 이렇게 도란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 안이 뭔가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이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이제 소도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 기록에서는 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 추정하십니다. 소도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미소 동의전에 보면 그 소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구가 있는 소도 또는 벼룩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구역이 있어서, 그게 죄인이 도망가도 잡으러 못 들어간 말이야. 지금도 그게 있죠. 우리 수대 가면 좀 명동성당 가잖아요. 명동성당에 옛날에 전경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나오고, 미쳤나요? 바티칸에 성경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보셨어요? 취임식하러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성당 갑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당 가서 예배 보고 취임식 그 사람은 바프티스트가 좀 침례교잖아요. 교황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주에 가면 대통사 있습니다. 대통사. 공장석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대통사 가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불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의 힘을 등에 업고 현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교황이 그 황제들이 있으면 파문시키면 황제가 오늘 갑자기 그냥 거지 돼버리면서 그죠? 어떤 때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점점 세속의 왕의 권력이 세져가지고 절대 왕정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중세의 교황이 온 유럽 군대를 모아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나한테 애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때 교황은 그 왕들의 군대를 모아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쟁을 그런 공간들이 작으나 크나 나라나 대륙이나 다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소도라고 하는 공간이 고강동 유적이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지금처럼 보면 뭐 바티칸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신성치 되는 구역을 정하고 그 신성치 되는 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빅맨 또는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장례가 있을 때 또는 뭐 전쟁이 있을 때 거기 가서 함께 의뢰를 드리고 파이팅을 하는 거죠. 네. 신이 우리 지켜줄 것이다. 네. 이게 실제로 그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일본에 이제 신수라고 해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종을 걸어. 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치는 게 뭔지 알아요? 신을 그리는 거예요. 접시. 우리 뭐 여고생들 뭐 이렇게 뭐 볼펜으로 뭐 하잖아요. 그죠? 이 신을 접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을 댕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접신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뭐냐? 박수 치는 거. 이것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신사에 가면 치잖아요. 그 다음에 향을 맡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향을 맡으면 여기서 이제 좀 이 신을 접신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음복. 이제 뭔가를 먹으면 신을 만날 수 있는. 음복을 하는 게 위해서 뭐냐면 이제 그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금속을 넣는 걸 망가지는 거지. 중국 황제 중에는 그런 걸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먹이는 죽은 게 아니지. 영원히 사는 거지. 그걸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접신하는 방법들이 이 나무에 종을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축제를 합니다. 축제. 뭐래서 그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추석이라든지 추수라든지 뭔가 풍요로울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 진짜 오래 고생 많이 했어 하고 이제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 바로 고강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채는 우유모 오타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유모 오타쿠의 고급집 캐피탈이 어디냐 할 때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한국의 여러 고급적인 성과에 의해서 고급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씩 발견되는데 하만이라든가 금강가야라든가 이런 데서 고급지로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실제로 집터가 이만한 게 나옵니다. 노선시대 이 안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 공간들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성황에 했던 인나 부흥회를 했던 그런 회의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시기는 이제 훨씬 뒤죠. 400년, 500년 되니까 지금 고강도 유적하고 한 50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고강도 유적에서 나오는 이런 황구 유적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각지에서 나오고 부천에서는 오로지 고강도 유적에서만 이 이름을 있다는 건 초기철 시대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원삼국 시대에 아주 중요한 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 뭐 제가 일본 사파에 좀 인용을 하는데 이런 식의 신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일본의 동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종이에요. 종. 이게 매다는 걸 종이냐 탁이냐 탁은 안에 이제 혀가 들어있는 게 탁이에요. 이렇게 탁탁탁 칠 수 있는 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농경문 청동기가 있거든요. 농경문 청동기. 거기에 있는 그림하고
일본의 동탁에서 나온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산국 시대 2000년 전에 한반도 일본 열도를 흐르는 농경사회 의뢰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 도시의 모습들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최근 뭐 DNA도 일본인들 DNA가 89 이상이 조선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금 제가 한일 병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 시기에 이러한 거대한 시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중심지가 2000년 전부터 있었고 그게 부천에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우유모탈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겁니다만은 이 역사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낙랑군 대방군이 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대방군이 만들어질 때 한강역에 와가지고 우리 낙랑은 망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관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우유모탈국 같은 소국의 국주들이 모여가지고 니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간섭하냐 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게 25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때까지도 한강역에는 저런 소국들이 나름대로 자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250년, 280년대에 낙랑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하면서 한번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세력이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국들이 기원전 200년, 300년부터 꾸준히 오랜 년 동안 자기 토착 지역을 유지하고 소도라든가 저런 의대 공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백제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이 지역을 점령하거나 또는 병합하거나 또는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고대 왕국의 한 구성으로 부천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동 유적이 저는 고강동 유적이 부천 우유모탈국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벼룩이라서 소도니까 중심지는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고강동 유적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100년, 200년 썼던 게 아니고 최소한 600년에서 800년 동안 중요한 제사유구로서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통일신화가 들어오고 나서도 거기 활성화됐다는 건 거기가 의료공간으로서 중요한 데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그 고강동 유적이 사실은 그 유적으로 보면 입지가 중요한데요. 고강동 유적이 요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릉지대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넘어오는 길, 그 다음에 시흥에서 넘어오는 길, 이 교통로에서 이 서로 다 통할 것 같지만은 교통로가 지금도 다릅니다. 한강으로 이 시흥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건 반드시 고강동을 거쳐서 한강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서해안으로 나가도 빙 돌아서 가야 돼요. 멀죠. 네.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도가 나와서 한강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고강동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전부 배가 강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이 고강동 지역에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올라가면 김포공항이 보여요. 일본도 지금 대형 전방공원이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은 전방공원 딱 올라가면 항구가 쫙 보입니다. 여러분 서산이나 태안에 마의 삼성물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올라가면 서해바다가 쫙 보입니다. 서해에서 중국에서 온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시절에는 사찰과 사찰이 택배의 거점이에요. 중국에서 배가 들어온 거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됐는다. 거기 딱 보면 보이는 보고리 위에 마의 삼성물 부처님 딱 오시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고강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천사유적이 우연한 기억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형적인 입지, 그 다음에 내륙의 그 통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위상을 통해 가지고 부천의 아주 원초적인 부천의 그 고향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사실 이 고강동 유적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원정동 유적 유물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유물 정리가 끝났는데 전투대 토기가 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까지 발표할 때 오정동 유적에서 나온 오정동 유적이 사만시대, 오정시대 끝장에서 뭐 삼국시대 초기일 거라고만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한 점이 딱 있어요. 한 점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고강동 시기에 유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강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이 일대에
오자국 시대 아주 중요한 세력들이 하나의 거점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천의 원초적인 중심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뒤에 또 백제나 계양산성이나 이런 관련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관공유적에 대한 정도로 부지런한 유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천의 고대사와 이제 유적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고고학 쪽이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전체의 이제 이런 그 고고학이나 고대사 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금요일 날 이제 택시를 타고 박물관에 가시면은 설명드린 뭐 사진을 실제 이제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고 그게 갖고 있는 이제 의미나 유적지를 이제 같이 돌아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